정치 참여층은 당시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까? 20대인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를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적폐 기득권 세력의 공격이라 말한다. 검찰을 중심으로 극우 정당과 극우 언론 등 모든 적폐 역량이 총동원되어 조국 장관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묻어버리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마녀 사냥을 한 것이라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부터 의원들까지 삭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언론은 역대 최다 보도를 쏟아내며 기득권 대 비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정을 강조하며 특권과 반칙을 부각시키고 윤리를 곁들였다. 이후 민주화 정의를 내세웠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고 한국 사회의 죽은 정의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청년들의 박탈감, 좌절감, 분노를 유발하고 더 자극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쓴 것이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씌운 혐의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 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부동산, 값 폭등을 이야기하자면 정치 무관심층은 현 정부가 부동산 값 폭등이 시작되게 했고 그 방점을 찍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 참여층은 부동산 값 폭등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라 말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 억제되어 오던 부동산 정책을 이명박이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완화, 양도세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값 폭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뒤를 이어받은 박근혜는 시장 활성화 정책을 기조로 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추진 및 분양가 규제를 또 완화했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 후반에 부동산 상승이 시작되었다. 역대 두 정부의 경기 활성화 위해 빚내서 집사라식의 정책 때문에 투기공화국이 된 것. 따라서 현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막지 못했다는 것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거품과 폭등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짜뉴스를 뿌려대는 언론 또한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 말한다. 일자리 문제 얘기를 해보자면 정치 무관심층은 현 정부가 실업률을 높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바닥에 내리꽂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계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 수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8년에서 2016년까지 크게 증가했다.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은 주로 박근혜 정부 시기였는데 통계를 확인해보면 2013년 1만 1천명, 2014년 5만 3천명, 2015년 1만 1천명, 2016년 3만 7천명 등 매년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청년 실업자가 전년 대비 늘지도 줄지도 않았으며 2018년에는 1만 8천명, 2019년에는 1만 7천명이 줄어들었다. 청년 취업자 수도 2009년 이래 최고, 청년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로 역사상 최악의 전 세계적 경제 침체가 닥친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올라섰고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 부문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악화와 취업난 속에서 15에서 29세 청년층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은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잘 버티고 있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지겹게 만들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갈등이 불거졌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언론이 만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현 정권의 찍어 누르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당시 윤석열 본인, 배우자, 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 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한 윤석열의 수사 관여 의혹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다. 초반에 여당이 개입된 대형 정치 사건으로 비춰지던 라임 사건이 무엇인지, 이후 검찰 간부 출신 야당 정치인이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검사들의 술 접대 사건이 발각되었음을, 이후 사건에 대한 보고와 수사가 흐지부지되었음을 알지 못한다.
언론이 부각시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젠더 갈등은 어떤가? 여자들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남자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다. 남자들 군대 문제는 누가 보상해주나 등 남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현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 표심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성 할당제란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 제도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차별 개선을 위해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준석은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여성 할당제 폐지를 당대표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여성 할당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일까? 대다수가 이미 취업시장에서 여성 할당제가 작동되고 있고 이 때문에 남성 구직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어떨까? 사기업에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할당제는 현재 없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 도입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것은 여성 할당제와 가장 비슷하기는 하나 실상은 거리가 멀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5, 7, 9급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시험 단계별로 특정 성별의 선별 예정 인원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에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에 합격시키는 제도다. 성별에 따라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로 합격시켜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이름이 바뀌었다. 심지어 애초 여성 할당제 성적을 띄었던 이 제도는 최근 10여년간 남성 할당제로 기능하고 있다. 공무원 공채시험 등에서 여성 합격률이 남성을 따라잡거나 넘어서면서 주로 남성 응시자들이 추가로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할당제 반대를 외치던 이들 중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가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가 있을까?